여수여중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학습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이랑 벌써 온라인 강의를 한 지 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중단원을 바꿔서 중단원 2단원 근대적 개혁의 추진, 그 중에서 급진개혁파, 근대국가건설 꿈꾸다, 그리고 농민들 반공건과 반외세를 외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역사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페이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신정변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말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두 가지 큰 사건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하나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이어서 동학농민운동,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배워보았죠. 자,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의 그 성격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 도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상개화론자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잘 기억나시나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통상개화론자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세력이 위정척사파였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이러한 통상개화론자들의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역시 조선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통상개화론자들의 제자들을 개화파, 개화세력,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개화파도 다 같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각의 뜻이 다 다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화파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게 되는 계기는 첫 번째, 청나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내정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이거는 우리 자주성을 침해받는 행위야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겠죠. 이렇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는 청나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화정책의 추진 방법 또는 추진 속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온건개화파 입장에서는 지금 청나라가 우리를 내정 간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도 괜찮아 라고 상황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온건개화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너무 불만이야. 우리 조선은 더욱더 더 빠르게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돼. 더 빠르게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금 청나라와 지금 일본보다 우리 조선이 뒤져 있으니까 더욱더 이와 발맞춰서 더욱더 빨리 발전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룹들이 있었겠죠. 바로 그들이 급진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에 대한 인식과 개화 정책에 대한 추진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개화파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뜻을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온건이라는 말의 뜻은 따뜻하다? 그리고 속도로 치면 약간 느리다?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고요. 반면에 급진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급진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빠르게 뭔가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온건개화파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자는 보수적인 입장이 되겠고요.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현재 체제를 뛰어넘어서 뭔가 진취적인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개혁 세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정리한 표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건개화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홍진,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온건개화파들이 개혁 모델로 삼은 것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되겠습니다.
청나라 양문운동도 역시 뭔가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천천히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였고요. 공공개혁파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이자? 우리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 것은 내버려 두고 서양의 문물을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만 천천히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한 게 점진적인 개혁이 되겠고요. 당연히 청나라와의 사이는 좋았겠죠. 이들이 청나라의 양문운동을 개혁 모델로 삼았으니까요. 민씨정권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온건개혁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급진개혁파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 급진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용, 홍영식, 서광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주제인 갑신정변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들은 개혁 모델을 청나라에 두지 않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또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급진개혁파는 전부 다 바꿔야 된다. 내 모습만 놔두고 모든 것을 싹 다 바꿔버려야 된다. 라고 급진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급진개혁파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청나라의 지금 이러한 내정 간섭을 싫어하겠죠. 청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오히려 일본의 개혁파들과 더 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현재 정권의 주류 세력인 민씨 정권과도 사이가 안 좋은 배타적인 관계를 띠고 있음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학습 주제인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가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조약을 맺었다고 했었죠? 이거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10글자, 무려 10글자로 되는 엄청 중요한 조약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10글자 맞네요.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 고문을 파견하고 우리 조선 정치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 당시 집권층이었던 민씨정권은 청나라에 빌붙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민씨정권과 함께 정권을 유지했던 세력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온건개혁파들이 되겠습니다. 온건개혁파들은 청나라 말만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은 자신의 정권도 유지되고 그리고 개화 정책도 막 추진되고 있으니 일석이조나 다름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뭐 안 봐도 뻔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세력, 누가 불만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앞서 살펴보았던 급진개혁파들. 20대였던 젊은 이러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는 갈등이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급진개혁파들은 선생님이 앞서 설명하기를 청나라의 모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 모델을 따른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일본이 급진개혁파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진개혁파 쪽에서 이런 온건개혁파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할 정변을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1884년이 60갑자로 우리가 갑신년 이렇게 부르는데, 1884년 갑신년에 급진개혁파들이 일으킨 정치적 변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갑신정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개혁파들은 민씨정권의 이러한 주요 세력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쿠데타, 정변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거사일로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 방금 말한 우정총국은 오늘날로 치면 우체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선에 처음으로 우체국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축하하는 파티, 연회가 열리는데 그 연회 날을 거사일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우정총국에 사람들이 싹 다 모였을 때 폭약을 터뜨려서 이 민씨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모조리 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급진개혁파들은 고종과 민비가 있는 창덕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종에게 정변 상황을 보고하고 자신들이 수비하기 유리한 경우궁으로 고종과 민비의 거처를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게 갑신정변의 정면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여기 우정총국,
우정총국이라는 곳에서 정변을 일으켰다고 했었잖아요. 자, 우정총국 여기 있고, 자, 여기에서 폭약을 터뜨리고 민씨정권의 고위 관료들, 운동개혁파들을 싹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달려갔다 했죠? 당시 이제 왕이 있었던 창덕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창덕궁에서 이제 고종에게 이런 식으로 거사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창덕궁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다시피 엄청 커요. 궁궐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이 급진개혁파들은 당시 정변을 일으킬 당시에 군대가 별로 없어요. 일본군이 지원을 해줬다고 해도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수비하기 유리한, 여기 보이죠? 경우궁으로 고종과 인비의 거처를 옮기기 시작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라는 14개의 조항, 14개조의 정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14개조 정강은 잠시 후에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손쉬운 승리로 끝날 것 같던 정변은 청나라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나라가 이 꼴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청나라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 이 급진개혁파들을 진압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 앞서 이 급진개혁파들의 군사적 지원을 일본이 해준다 했었잖아요. 하지만 일본군은 이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자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장 먼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김옥균과 박용효 등 급진개혁파들은 더 이상 정변을 이끌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사건이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긴박한 사건들을 압축해서 방금 설명을 했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3일 만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3일 만에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3일천하, 갑신정변은 3일천하다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우편 업무를 위해 설치된 우체국, 우정총국. 갑신정변의 무대가 된 곳이다. 서구 문명의 유입과 더불어 개화의 바람이 불던 1884년, 조선 정계 거물들과 외국 공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국 완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 그때 정변이 일어났다. 우정국 초대 총판이었던 홍영식을 비롯해 신진 관료였던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혁파 인사들이 거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때 조정의 인사권과 병권을 쥐고 있던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다. 이어 정변 세력들은 대신들을 죽이고 정권 장악에 나섰다.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갑신정변. 하지만 이들에게 허락된 세상은 3일뿐이었다. 실패로 끝난 갑신정변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갑신년의 거사는 나라를 위한 거사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선 어떤 방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까? 3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그들은 과연 무엇을 꿈꾸었나? 네,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일본과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한성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갑신정변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 이 한성조약의 주 내용이었죠. 그래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한성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청나라 텐진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어서 텐진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대립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현재 조선에 남아있는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만약에 조선에 급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에게 알려주고 서로에게 통보를 하고 조선에 군대를 파견을 한다는 것이 이 텐진조약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동학농민운동 당시 때
이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이 텐진 조약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생님이랑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의의도 살펴볼게요. 자, 갑신정변의 의의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한계도 한번 봐볼까요? 자, 그 한계는 어떻습니까? 자, 일본에 의존한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백성과 관료층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여서 3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갑신정변 14개주 정강, 김옥균이 발표했던 갑신정변 14개주 정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1페이지에 있고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라고 1조에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강화도 조약 때도 설명을 했다시피 제1조에 나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제1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 급진기업파들은 가장 중요하게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군을 돌아오게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자, 언제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대원군이 잡혀갔었잖아요. 청나라한테 납치당했다고 했었잖아요.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청나라한테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관계다 보니까, 특히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 더욱더 이 예속화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 차단. 더 이상 우리는 청나라와 사대 관계가 아니다 라고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조항이 바로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제1조를 봤었고요. 자, 제2조 한번 읽어볼게요. 제2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여러분, 문벌을 폐지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내내 이어져 내려왔던 신분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 갑신정변을 이끌어 나가고 있던 이 급진기업파들 역시 이들은 양반계층이에요. 자신들도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문벌을 폐지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신분제가 폐지되어야지만 우리 조선은 더욱더 좋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런 근대적 사상이 제2조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조도 읽어볼게요. 제3조 토지와 관련된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우리 이 역사 2 배울 첫 시간에 삼정의 문란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나요? 조선 후기에는 이 세금제도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혁을 해서 백성들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개혁을 해보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12조 13조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조 재정은 모두 호조. 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자, 12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곳 저곳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 체제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새는 돈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통장을 빵빵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호조라는 곳에서 모든 세금을 일원화해서 걷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조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조 대신들은 의정부라는 기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13조는 군주권을 제한을 하고 이 급진기업파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정치적 주역이 돼서 뭔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 조선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근대적인 정치 사상이 들어가 있음을 제13조를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선생님이랑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1페이지 하단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으로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 이번에 누굴 끌어들인대요? 우리 조선이 청나라가 이 갑신정변 이후에 더욱더 내정 간섭이 심화되니까 청나라보다 더 센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북방의 러시아였습니다. 이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는 소문이 들리자 저 반대편에 대서양에 있었던 영국이란 나라는 이미 러시아랑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누가 싫어한다? 영국은 러시아의 몸집이 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앙숙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 조선에 접근을 하고 조선으로부터 세력을 넓히려는 소문이 영국에게 들리자 영국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이러한 러시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수에 있는 섬이죠, 여러분. 여수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무력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처럼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한반도를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화되고, 갑신정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고, 청과 일본의 대립은 더욱더 격화되었다 라고 첫 번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영국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걸 거문도 사건, 역사는 이걸 거문도 사건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강의 각축에 우리 조선이 휩싸이게 되자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저기 유럽에 있는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조선을 만들자라는 주장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나 어떻게 됐다? 무시당하였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학습 주제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우리 조선의 국가 재정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를 이제 경제적으로 침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좋은 쌀을 자신의 국가인 일본에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전라도 지방은 예전부터 평야가 많아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였는데, 이곳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의 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쌀값이 폭등하게 되자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관들이 방공령이라는 명령을 선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기치로 내건 동학이라는 사상이 일반 민중들한테,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동학을 탄압하고 당시 동학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동학을 믿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우리 교주 최재우, 여기 나와있죠. 최재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이제 동학을 탄압하지 말고 동학을 믿게 해달라라고 조선 정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더해 탐관오리 처벌과 외세를 배척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장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때는 1894년 가보년, 장소는 전라도 고부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당시 고부 군수, 오늘날로 치면 시장 이 정도가 되겠죠. 그 고부 군수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병갑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탐관오리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조병갑은 이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돈을 뜯어내고, 멀쩡한 저수지를 허물고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세워서 이 저수지를 쓰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게 하는, 물세를 걷는 이러한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당시 고부지방에 동학 접주였던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조병갑을 만나서 이런 점이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 주세요 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 조병갑은 이 전봉준을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 고부 주민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조병갑의 탐악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고부지방에서 밀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1894년 1월 고부 농민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부지방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조사하려고 조사관을 파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조선 정부에서 조사관을 우리는 안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을 내려보내게 돼요. 하지만 이 안핵사로 내려온 이용태라는 사람은 이 조병갑보다 더 악질이면 더 악질이었어요. 이 고부밀란의 책임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고부 주민들을 더욱더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퍼지게 됩니다. 이제 고부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역에서
여기 전라도 전역에서 모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한 농민 반란을 이끌었던 그 리더 그룹이 방금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던 전봉준, 이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이 동학 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894년에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이 농민 반란을 포함해서 이 오늘 배울 이 사건을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시기를 구분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과 동학교도들은 전라도 고구 백산이라는 언덕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백산봉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내세웠던 슬로건, 즉 구호는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국안민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제폭구민은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이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백산에서 봉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동학농민군은 파죽지세로 이제 전라도 전역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투로 여러분 교과서에서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이 동학농민군은 조선의 관군을 박살내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동학농민군의 위세는 아주 대단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교과서에 있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동학농민군의 이 봉기 과정을 나타낸 지도인데, 여러분 이 전라도 지방을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자, 여기 고구라는 곳이 보이나요, 여러분? 자, 고구에서 처음에 고구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고구 백산에서 백산 봉기가 일어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동학농민군의 위세는 더욱더 강해져서 이 전라도 전역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전투로 이거 황토현이라는 곳이 보이나요, 여러분? 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여러분 좀 내려와서 여기 장성이라는 곳이 보일까요? 이 장성 황룡촌에서 이 동학농민군은 관군을 박살내면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전라도 전역을 이 동학농민군이 다 차지를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동학농민군은 점점 세력을 넓혀 이 전라도 일대를 다 장악을 하더니, 이제는 당시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였던, 또는 조선의 제3대 도시였던 전주성을 점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각을 서울로 한번 돌려볼까요? 당시 고종과 민민은 이 사태를 단순한 밀란, 이 조선 후기 때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단순한 밀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주성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서울로 전해지자 이게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이때서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전주는 조선의 3대 도시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렇게 동학농민군의 위세가 강하니까 이러다가 왕이 있는 한양이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민비는 청나라에게 SOS를 청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옳거니 하고 우리 조선에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 청나라 군대는 우리 아산만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분명 청나라에게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5월 6일 뜬금없이 일본군이 우리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배웠다시피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에 상륙을 하자 일본군도 자동으로 우리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상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당황한 것은 전라도에 있는 우리 동학농민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자신들 때문에 이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일종의 죄책감마저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극적으로 조선 정부군과 이 전라도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이 아주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전주화약이 되겠습니다.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동학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주화약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주장하며 사회개혁을 요구를 했고요. 이러한 개혁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전역에 약 50여 개의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도 이러한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조선 자체적으로 개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태가 수습되었으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이제 그만 집에 가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게 이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일본 이 나쁜 놈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딴맘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조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총칼로 무장한 일본 군대가 우리 왕과 왕비가 있는 경복궁을 에워싸게 되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입맛에 맞는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없애고 군국기무청라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를 하여 강압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가부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영원한 맞수였던 이 청나라의 날개를 꺾기 위해 청나라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청일전쟁이고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전주 화약 이후에 해산되었던 이 동학농민군이 다시 군대를 모집하고 새롭게 봉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두 번째 군대를 일으켰다고 해서 2차 봉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도 지방에서만 봉기를 한 것이 아니라 충청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봉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의 목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누굴 몰아내자?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쑤시고 있는 누구? 이 일본 나쁜 놈들을 몰아내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리자. 라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만만치가 않았어요. 동학농민군의 무기는 굉장히 열악한 반면에 일본군은 이 기관총으로 무장을 해서 그리고 병력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광군에 맞서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의 결과는 결국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처형됨으로써 이 동학농민운동은 전체적인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정치와 사회개혁을 추구하고 이걸 우리가 봉건적인 제도에 반대한다. 반봉건적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이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아까 전주 화약 때 이 동학농민군이 막 요구를 했었잖아요. 군대를 해산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한 요구 중에 일부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가부개혁,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혁의 가부개혁의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 동학농민군들이 그 전봉준이 처형당하고 지도부가 와해되고 농민군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자, 자, 이제 이 동학농민군이 이후 항일의병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배웠던 학습 내용을 선생님이랑 빈칸을 채우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학습 주제는 뭐였죠, 여러분? 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혁파의 분화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문건개혁파가 있었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급진개혁파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갑신정변은 자, 누가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네, 맞아요. 바로 이 급진개혁파. 김옥균, 박용효로 대표되는 이 급진개혁파가 주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을 봐볼까요?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그 민씨 고관들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14개의 그 개혁정강, 혁신 개혁정강을 발표를 하고 이제 막 시도하려 했으나 자, 누가 개입을 한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3일 만에 이 정변은 끝나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도 너네들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한테 배상을 해줘.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한성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와는 별개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텐진조약,
텐진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갑신정변의 의의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 되겠고요. 그 한계점은 일본에 의존한 급진적인 방식이었고 이에 따라 백성과 관료층의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는 우리 조선이 열강의 각 축장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뭔가 이렇게 좀 썸을 맺어보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세력이 영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수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주제로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았어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설명을 하진 않았었는데 보훈집회 때 3례 집회가 있고 보훈집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보훈집회 때부터 서서히 동학 교도들의 목소리가 탐관오리 처벌과 외세 배척이라는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구군수 조병가도 횡포로 인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것을 오히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더욱더 탄압을 했다 그랬잖아요. 안핵사 이용태가 오히려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전라도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백산이라는 곳에서 보구간민, 제폭구민 이런 구호를 내걸고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 동학농민군은 파죽지세로 이 전국 강군을 격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로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천 전투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민비와 고종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정부가 청의 원고를 청하게 되니까 일본도 이에 따라서 같이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었죠. 무슨 조약에 의거해서?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 조선에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와 이 동학농민군은 이 외세의 개입이 너무 싫으니까 극적으로 타결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전주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전개혁한 12개조, 12개의 조항을 내세우기도 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 전라도에서 이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 동학농민군들이 자치적으로 감찰을 하는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태도가 급변하여 일본이 우리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동학농민군이 9월달에 다시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2차 봉기가 되겠고요. 청일전쟁 결과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일본군 타도를 목표로 재봉기를 하였으나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광군에 의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반봉건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외세운동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운동이 이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모든 주제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또 학습할 주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러분 영상 끝나고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동학농민운동까지 배웠는데 그 이어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 선생님 앞서 설명했던 가보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면 온라인 과제 퀴즈 꼭 풀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